박준규의 브리핑 식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에 저희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 네.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어떠셨나요? 공개 방송? 전 공개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 처음 봤는데 예.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플로어에서 질문을 할 줄 알고 또 내심 상당히 긴장하고 준비해서 갔거든요. 예.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서 다행이었고 또 하나의 다행은 정의당이 안 나와서 정의당이 여전히 다행이었습니다. 토크 박 주제로 이제 정의당이 안 나와서 다행이었다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종종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뭐 준비하시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지난 주말에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을 했고요. 그 영상은 조만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뭐 좀 특이한 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요요미 팬클럽에서 대거 오셔서 가수 요요미 씨가 오프닝을 했는데 요요미 팬클럽 분들이 한 30여 분이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그날 참석해 주신 우리 형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정치권이 바쁩니다. 일단 먼저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락폭이 아주 급격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추세적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약간 잽을 맞는 느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리얼미터하고 YTN이 준비했던 그런 여론조사인데요. 28일부터 31일까지 조사했기 때문에 최근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며칠 전 지난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의 긍정적인 목소리가 45.0%. 전주 이전에 비해서 2.0%포인트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최근 12월부터 해가지고 가장 긍정이 낮은 수준이긴 하네요. 예전에 조국 사태 때 한참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는데 약간 다시 하락 추세인 걸로 보여지고 부정평가도 어쨌든 50%가 넘었어요. 그렇죠. 이 부정평가가 많고 또 이 긍정평가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인데 보통 이 차이에 보면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한 4%에서 5% 정도만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한 10% 정도는 이렇게 사이에 좀 남았었는데 어떤 입장이 명확해졌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얘기했던 사회 보수나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사회 진보는 이제 좀 거친 것으로 자기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락의 원인이 어떤 걸로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다 두 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쭉 나왔던 건 지난주에 원종건 그 공약 새 인재에 대한 문제, 미투 문제가 있었고요. 그것이 대통령 지지도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민주당의 문제긴 하지만 여권 전체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에 의한 그런 여론의 악화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방역을 잘 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은 또 일부에서는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근데 어찌 됐든 이게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든 전체적인 마지막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과 불만들이 많이 이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조치를 잘하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막판에 지지율로 반영이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한두 군데 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100% 잘해주길 원하기 때문에 유치원 문제라든가 또 자영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본인과 관련된 문제들에 부담이 생기게 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전체적인 판세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확 반등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하락할 요인들이 더 많아서 관리가 중요해졌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당연히 지금부터는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관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 지지도를 40%대에서는 막아줘야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긍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건데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또 이 국회에서의 어떤 청문회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예. 그거 하고 이제 선거구 획정 많은 사안들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당과 정부에서 잘 관리를 할지가 지금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아마도 좀 이런 관리 일에 들어간 것에 대한 반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계속해서 사인을 준 거죠. 그래서 그 국회의장 문석균 씨가 설 전에 예. 사퇴를 본인이 한 것을 아주 빠르게 대응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이 김의겸 전 대변인이었었는데 사실 이 김의겸 대변인 입장에서는 본인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번에도 설명이 됐지만 투기도 발견되지 않았고 대출 관련된 비리도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모든 게 클리어하게 됐고 특히나 본인이 약속했던 기부도 충분하게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만둘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검증위에서 이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보류한 것은 이 당의 입장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그 수치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한 것이고 알아서 해달라 한마디로 얘기한 그렇죠. 그런 그걸 거죠. 본인 예. 입장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고 특히나 예. 지금 군산에서는 더블 스코어가 나온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충분히 이긴다는 거죠. 김관영 의원하고 그렇습니다. 예, 김모 의원하고 예. 수혜주죠, 사실은 지금은. 예, 그렇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본인이 너무 아쉽죠. 아쉽겠네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걸 내려놓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긴 하죠. 그렇군요. 그 여당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지금 뭐 물갈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하위 20%가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컷오프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모두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이 의원들이 본인이 원하면은 다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 하위 20% 불이익이 크지가 않아서 기존의 그렇죠. 의원들이 계속 다 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하위 20%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20% 정도 감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0%의 지지율을 받았다면은 6, 22, 12% 마이너스가 돼서 48%를 얻는 그런 계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신인들이나 새롭게 나오는 도전자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그 정도 커버는 본인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통보를 한 다음에 이의 신청을 48시간 이내에 받았어요. 예. 한 명도 이의 신청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의 신청 안 했나요? 예. 해볼 만하다. 괜히 이의 신청했다가 그렇죠. 소문만 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당연히 기자들은 취재를 할 거고 예. 그게 한두 명이 나와서 이의 신청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굳이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그냥 수용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치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뭐 그 민주당 자체적인 규정인데 대통령 이름을 넣지 말라고 과거에 예. 활동했던 뭐 노무현, 문재인 이런 이름 넣지 말라고 해서 그런 게 오히려 정치 신인들한테 왜냐하면 그분들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한 활동들 이런 것들이 예. 더 많아서 그걸 내세우려고 했는데 그래서 정치 신인들이 그러니까 정치 신이라기보다는 의원 도전자죠. 신인, 의원 신인이 좀 어렵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현역한테 아주 유리한 거죠. 기본적으로 현역에게 유리한 우리나라의 구도가 돼 있어요. 이제 공직선거법을 보게 되면 현역들이 얼마나 유리한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현역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전자들이 청와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현 정부에다가 내가 적극적으로 봉사를 했고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증표인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문재인 대통령실 서기 비서관이라고 하면 앞에 문재인만 빼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 뭐 청와대 이를테면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청와대 대통령실 예. 비서관 이것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게 어필을 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현역한테 유리한 게 아니냐. 그렇네요.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죠. 예전에 막 그 박근혜 의원 인기 있을 때는 박근혜 의원 이렇게 사진 오려다가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막 쓰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그건 아주 뭐 일반적으로 돼버렸어요. 예. 지금은. 그러니까요. 참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법도 한데 뭐 지방의원과 뭐 선출직 지자체장은 감점을 만약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면 감점을 굉장히 강하게 줘서 아무도 거의 안 나왔다고 얘기가 단체장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단체장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자체장을 단체장을 하고 있거나 지방자치 또 지방의회에서 의원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거나 이런 선출직 분들이 나오려면 사직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사직을 하게 되면 감점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감점 비율이 예전에는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 내가 30% 받는다 그러면 3% 정도 깎이는 거죠. 이 정도는 감안하고 한번 나와볼 수 있겠다. 예.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난 20대에서는요. 이번에는 민주당은 25%, 예. 한국당은 30% 오. 깎아요. 예. 그러면 본인은 국회의원 현역하고 싸운다면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러겠네요. 거기서 깎이고 들어간다? 쉽지 않죠. 하위 20% 의원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뭐 프리미엄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인지도만으로 붙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 운동, 사전 선거 운동 이런 거 상관없이 항상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었고 또 거기 지방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의원들은 감점 비율이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일단 인지도 면에서 약하고 지역에서의 상당히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울어진 데다가 더 기울어지니까 당연히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21대에서 나오는 그 광역의원과 그 지방 기초의원 이곳에서 15명밖에 안 나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20대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 많이 줄긴 줄었네요.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 대표가 현역 50% 물갈이 하겠다라고 사실 공관위가 따로 있는데 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긴 했는데 어찌됐든 50%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유독 새거 좋아합니다. 새거. 그래서 이렇게 물갈이 많이 되면 뭔가 혁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민주당은 다 그대로인데 예를 들면은 한국당이 절반 바뀌면은 뭔가 한국당이 굉장히 혁신을 잘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아마 수요일쯤에 이 컷오프 기준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이어가는지가 상당히 관건이긴 하지만 정말로 그 50%를 물갈이 컷오프를 해서 물갈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30% 물갈이고 50%를 교체죠.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그 역량만 보여준다면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 임종석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호남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하게는 대표가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요청을 한 것이고. 요청을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점심 때 이 소위 얘기해서 386 측근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수용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본인은 민간 쪽에 가서 대북 관련된 활동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잠깐 물러서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정계 은퇴 이런 표현도 쓰던데. 근데 그 당시에 정확한 워딩이 제도권 정치에서 잠깐 뭐 물러나겠다, 뭐 뒤로 뭐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그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다음에 이런 그 위치를 점하고 있다가 나와서 의원을 한번 하기 위해서 예전에 갔었던 그 중구를 가거나 또는 그 서대문 쪽으로 가거나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의원을 하기 위해서 뭐 상징적인 데가 아니라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산을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본인도 내가 종로에 나갈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일단 좀 물러나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당에서 요구하는 어떤 이 총선에서의 역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좀 큰 그림 이것의 교집합이 이 호남 지역에서의
선대위원장으로 좀 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본인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출마하고는 또 별도의 문제죠. 완전히 이거는. 별도의 문제죠. 출마를 하게 되면 예.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하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번복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번복하는 것, 명분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거는 분명한 그렇죠. 명분이. 그 명분을 당에서 주기도 상당히 어려운 게 예.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국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보수층에서 상당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 실장이 또 들어와서 어떤 어떤 그 보수 진영과의 어떤 마찰의 지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출마를 안 하고 그 백의종군처럼 네. 가서 선대위원장을 맡은 다음에 그 다음을 모색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의원은 호남에서 한 적은 없어요. 전남 장흥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호남에서 의원 생활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다 수도권에서 그렇죠. 나왔죠, 지금까지. 예. 그 이낙연 전 총리가 그 호남 지역에 지금 현재로서는 맹주인데 예. 호남 지역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당에서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종로가 급한 상황이라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엔 조금 당연히 어렵고요. 예, 예. 지금 종로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예. 어떤 상대가 올지는 모르겠으나 그곳은 기본적인 텃밭이 보수적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만약에 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총선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테고요. 예. 총선에서 현재 물론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상당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그 상당히 압도적으로 이겨서 본인의 이제 그 역량을 좀 보여주면 예. 그 다음에 당에서 그 다음부터는 바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거든요. 예. 당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해가면서 차기 대선을 노릴 수 있는 인물로 급부상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한 미래한국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미래한국당이 당 대표를 예. 이제 선임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한성교 의원이 미래한국당 대표로 지금 예. 뭐 사실상 내정이 된 그런 건데 것 같아요. 오, 이거는 좀 이제 다음 총선에 출마 안 하는 의원 중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성교 의원은 약간 의외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성교 의원이 불출마를 했는데 예. 이게 상징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 상징성은 딱 하나죠. 황교안 대표의 측근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황교안 대표의 작품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과연 여기에 20여 명의 의원들이 갈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20여 명 정도가 가야 기호 2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은 지금 불출마 선언한 의원이 20명이 안 돼요. 안 되고 게다가 그분들은 불출마의 변들을 다 보면요. 예. 현재의 한국당의 변화 또 국회의 개혁 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위성정당에 가면 본인이 한 얘기가 와 본인의 행보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김세연 의원이 지금 갑자기 탈당해서 미래한국당으로 간다라면 누가 납득을 하고 용납이 그렇죠. 되게 본인의 정치 생명도 사실은 굉장히 그거는 암울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못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이죠. 예, 만약에 하나 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거의 뭐 다 손가락질만 받을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 가더라도 좀 당의 모양을 갖추고 당의 그 어떤 강령이나 이런 것도 또 만들고 또 정책도 또 개발한 다음에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뭐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상당히 유권자들 보기에 지금 일단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만들고 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도대체 진짜 뭘 하려는 정당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정당의 정의부터 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지금 한쪽으로는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통합신당을 만든다고 이쪽에서는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 떼가지고 지금 여기 보따리를 주머니를 따로 차는 듯한 느낌?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통합 논의 자체는 지금 통추위에서 요구를 해서 이 통합신당의 이름을 바꾸고 또 로고를 바꾸고 이렇게 새롭게 단장하면서 실제로 하는 모습은 구태와 같은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을 통해 그 유권자들을 끌어모으겠다. 이런 방식은 좀 안 맞죠.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거에 대한 평가는 지지자별로 좀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이건 꼼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통할지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정말로 이게 성공을 한다라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것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에 한 사례가 남아서 또 그렇죠. 계속 이제 유사 사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꼼수, 본인들도 꼼수라는 걸 인정합니다. 예. 꼼수에는 꼼수로 대응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건 마치 그 패스트 트랙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으로 대응했다. 이런 것과 비슷한 논리예요. 예, 예. 이것이 지지자들한테는 좀 상당히 이야기가 되고 뭐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그 큰 그림은 아니죠. 예, 예. 이 거대 야당인데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좀 합리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브리핑 식스의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